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국 GM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 대상이 되는군요. GM 군산공장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금속노조 한국 GM 김교명 비정규직 군산지회장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스트레스가 육아나 출산 문제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세먼지 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했는데 이번 이 센터 출범을 주도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만나보고요. 내일이 99번째 3.1절이죠. 또 위안부 문제 관련한 끔찍한 동영상도 어제 공개됐는데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 관련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청원운동이 시작됐답니다. 오늘 2부 시간에 정대협, 윤미향 공동대표 초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선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한국 GM 군산공장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월 말까지 회사를 떠나라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답니다. 공장 폐쇄 수순의 첫 시작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2015년부터 한국 GM은 한 1000여 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해고했었답니다. 그 당시 이미 해고됐던 분입니다. 금속노조 한국 GM 비정규직 군산 지회장 맡고 계신 김교명 지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5년에 해고당하셨어요? 네, 2015년 7월 31일자로 해고되었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던 곳입니까? 저는 2008년도에 입사해서 7년간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전부 해고당하셨어요? 2015년에는 700명의 산하청 우리 비정규직들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700명을 6월 30일 날 해고 예고 통보를 합니다. 전 비정규직들한테. 예. 그래서 거기서 사직서를 써야만이 재입사 쉽게 말하면 면접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사직서를 쓰지 않고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복직 투쟁을 하겠다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했고요. 예. 2015년 14년도에 대략해서 한 1000여 명가량이 지금 비정규직들 그때 정리해고돼서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비정규직이니까 계약 해지한다. 사직서를 네네. 쓰면은 다시 입사시켜줄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이었다 이거죠? 사직서를 써야만이 쉽게 말하면 재입사 신청을, 네. 신청서를, 입사 신청서를, 사측에서, 업체에서 제시를 합니다. 예.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은 그 입사 신청서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이번에 200여 명 그 해고 통보가 갔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계시죠? 네, 오늘 지금 급하게 저도 오전에 한 12시 정도에 그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어떤 식으로 통보를 받았답니까? 또 조건은 뭐랍니까? 지금 군산공장에는 2개 업체에서 한 180명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 한 개 업체는 대정물류라는 회사는 26일 날 전체 직원들을 공장 안으로 들어해서 예.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여주고 예.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 서명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날 한 업체는 그날 끝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직서를 쓴 거나. 그러니까 서명들을 다 하셨대요? 예, 한 개 업체는 지금 오늘 그 해고 예고 통보서하고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가 각 그 개인별로 지금 등기로 지금 집에 배달된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공장에 불려가신 그분들은 다 그 통지서에다가 서명을 하셨답니까? 예, 전원 다 한 업체 전원은 그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 서명을 하고 다 나왔다고 합니다. 서명을 안 할 수가 없었나 보죠? 서명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공장에서 일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업체 측은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한 달 발송을 했고 그러면 3월 31일자로 해고가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지금 발송해서 사직서까지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까지 보내면서 거기에 다 사인을 하도록 한 업체는 그렇게 해서 전원 다 지금 사인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퇴직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퇴직금도 주고 또 몇 년치 원금 임금을 뭐 위로금 식으로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정규직들은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이전 입사자는 3년치, 2000년 이후 입사자는 2년치 그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희망퇴직 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위로금도 한 푼도 없이 그냥 공장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지금 업체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요. 네. 위로금도 하나도 없고 퇴직금은 받나요? 퇴직금은 본인이 그 퇴직연금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별도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M이 군산공장 폐쇄하겠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바로 그날 말이죠. 네네. 우리 김교명 지회장을 비롯한 한 40여 명의 분들이 이 사람들은 한국 GM의 정규직이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신 게 있죠? 네, 저희가 2015년 2월 10일 날 인천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 3년 만에 2018년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난 4시간 후에 인천지법에서 45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송소 승소를 내립니다. 45명은 한국GM의 근로자이다. 한국GM은 고용의 의무를 표시하라고 그때 재판장에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 소속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했지만 사실상 한국GM의 군산공장 본사가 업무 지시를 다 했으니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다. 이런 판결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10여 명에 대한 지금 해고 통지서도 그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부터 15, 16, 17년, 18년까지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면은 해고 통보 날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국GM의 근로자가 맞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법원의 판결을 정신에 의하면. 아니 근데 김교명 지회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5년 7월에 해고됐는데 해고되기 몇 달 전에 이 소송을 제기하셨던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리고 그 판결이 지금 1심 판결이 이제서야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변호사님한 또 그때 자문을 했지만은 저희가 한국GM 원청인 한국GM 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냈습니다. 군산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군산공장이 지금 이렇게 폐쇄 결정이 나왔지만은 어차피 창원하고 부평에 2개 공장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보령도 지금 엔진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한국GM 회사를 상대로 복직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부평이나 이런 데 공장이라도 복직시켜야 된다 이런 거로군요. 자, 그건 그렇고 아무튼 이미 그렇게 해고돼서 투쟁하고 계신 분들에다가 이번에 또 이제 200명 이렇게 더 추가가 되는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짧게 한 말씀. 공장 안에는 아직도 창원이나 부평이나 한 2,500여 명의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은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업체를 폐업하고 비정규직들을 우선 해고하고 그러면서 정규직들까지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 싸움에 앞장서서 싸울 것이고요. 한국GM의 이런 한국사법부를 무시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알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작에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방적 해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 군산지회장 김교명 지회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육아나 출산 문제보다도 더 커졌답니다. 오늘도 뿌옇던 미세먼지가 비가 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처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제 미세먼지 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을 맡고 계십니다.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 센터 어떤 조직입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건강 중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압도적으로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세먼지 전문가들만 참여해서는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결을 하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에 관해서 미세먼지가 압도적 1위가 됐다라는 게 그냥 최현희 사장님의 그냥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제 창립식에서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어제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5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우선은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늘어난 게 언제부터냐면 2013년에는 전체 19위였습니다. 19위. 예. 근데 그 다음에 14위가 되고 10위가 되고 작년에는 이제 6위가 됐어요. 6위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첫 번째가 교육이고요. 두 번째가 결혼이고 세 번째가 교통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취업 문제와 노후 문제인데 이런 거 빼놓고 가장 급증한 게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연관되는 단어를 또 분석을 했더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기가 나와요. 같은 얘기네요. 네, 세 번째가 남편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건강 문제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또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첫 번째 집에 있는다.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세 번째는 마스크. 네 번째는 지금 오늘도 비가 오듯이 비가 오는 거. 다섯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 현황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는 거.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바람인데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기침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후두염 이런 건데 실제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요? 네네. 우울증이 2013년에 비해서 5년 사이에 22배 증가했어요. 그래요. 예. 네네. 22배. 네. 그리고 우울증에 의해서 이제 자살률이 또 증가하는 것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이민을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이슈는 3.11 일본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는 방사능이 제일 우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이제 방사능보다 훨씬 무섭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건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렇죠. 또 정부나 기업이나 시민들이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잘 정리해 나가는 게 미세먼지 센터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소개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냥 집에 있는다. 공기청정기를 쓴다. 마스크를 한다. 이거 가지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미세먼지로부터 잠깐 피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환경운동을 한 40년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88 서울 올림픽 할 때도 그 당시에 대기오염이 심각해가지고 그렇죠. 마라톤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이콧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자동차 홀짝계를 운영하고요. 공장 가동도 이제 제한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30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미세먼지보다는 연탄이라든지 이제 방가시유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와이셔츠 같은 걸 하루 정도 입으면 이제 완전히 목이 까맣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훨씬 옛날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이제 초미세먼지가 이제 늘어나면서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심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에 우리가 경제 성장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대한 질원 관리를 잘못해서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경제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때는 어쨌든 긴급 발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 긴급 발동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화석연료, 석탄 화력발전소를 심각할 때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예.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홀짝제. 예.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관용차만 했는데 관용차는 그거는 뭐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요. 홀짝제도를 예.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중장비 이런 거 있죠. 네네. 그런 건 일반 자동차에 뭐 수십 배 이상 나오거든요. 아하. 그런 중장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예. 그다음에 예. 자동차 그 타이어의 마모, 예.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기준을 훨씬 높여서 예. 재생 타이어 같은 걸 쓰면서 마모가 많이 되는 것은 이제 없애야죠. 않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언급하신 거에다가 게다가 이제 국제적인 공조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부가 할 일인데 미세먼지 센터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는데 제가 작년 3월 서강대학에서 강연을 하다가요. 네. 학생 300명이 거의 다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때 미세먼지가 심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소송한 거에 대해서 기각을 해달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왔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4월 달부터는 정식 소송을 하거든요. 네.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기상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훨씬 더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또 우리가 노력하면서 중국에다 요청을 해야지 아하.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에서 온다는 말을 하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중국은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워낙 이제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니까 네. 석탄 화력 발전소를 뭐 폐쇄한다든지 굉장히 빠르게 중국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에너지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도 개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알겠습니다. 노력을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하고 동시에 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민간이 뭔가 네.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네. 중국 정부에 촉구하고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 센터가 앞으로 해나가시겠다 이 말씀이로군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네. 국민이 그 수준이 높아져야지 정부의 정책도 바뀌고 알겠습니다. 선거 때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고 동참하도록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어제 발족한 미세먼지 센터의 공동대표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몇 번 짚은 문제긴 합니다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지방의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아직 안 됐죠? 예. 모레부터 예비후보 등록이에요. 예. 뭐 선거는 한 3달 남았는데 예.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 됐어요. 그 획정 시한도 이미 어긴 거고. 이미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작년 12월 13일이 시한이에요. 하하. 지금 2달 반 정도 됐죠. 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 정수, 기초의원 정수를 정해야 하거든요. 네. 6개월 전까지. 그게 12월 13일인 거죠. 그렇죠. 기초의원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 구, 군 예. 이런 식으로 그냥 큰 문제가 없어요. 예. 광역의회가 문제인 게요. 예. 지금 이 상황을 국회가 모르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광역의원 정수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흠. 전국 정수가 있는 것이고 여야 모두 뭐 이걸 늘리자 줄이자는 말은 없는데 인구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곳이 늘면 다른 곳은 줄여야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정수를 못 늘리면은 예. 이게 광역단체 내에서도 그렇고 광역단체끼리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네.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제 광역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인구 자꾸 늘잖아요. 급증하는 거죠. 예. 2014년 지난 지방선거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의원 숫자를 15명에서 22명으로 이것도 사실은 더 늘려야 되는데 예. 22명으로 반 정도 늘리자 특별법 발의가 됐어요. 네. 이것은 별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다른 데를 줄여야 되잖아요. 아. 근데 아무도 자기 지역은 안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광역단체 내에서도 문제인 게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북구하고 광산구는 인구가 늘어요. 네. 그럼 여기를 늘리고 인구가 감소한 동구를 줄이자. 네. 이러는 건데 동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구 9만 명이 됐다고 해가지고 시의원을 1명으로 줄이면은 10만 명 구는 2명 선출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네.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선에서는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도 똑같은 문제가 항상 그러니까 항상 벌어지잖아요. 도시하고 농촌 지역 조정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그런데 예.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관심이라도 높죠. 예. 지방의회는 관심도 낮고 사실 뭐 우리 동네가 우리 구에서 갑인지 을인지 아시는 분이 정치권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뭐 극히 드물죠. 거의 없죠. 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후보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버릴 경우에 네. 아니면 다른 지역이 우리 선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선관위에서는 일단 내달 2일 이제 모레입니다. 현행 선거구대로 후보 등록을 받아주고 선거구가 변경되면은 다시 이제 변경 등록을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이긴 해요. 그 편법이죠. 편법이죠. 예. 선관위는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가 봐도 치르긴 치를 거예요. 항상 이래놓고 어떻게든 이제 막판 가면은 네. 조정을 하긴 해왔죠. 네, 네. 근데 아무튼 국회에서 이걸 합의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다고 또 방금 언급하셨고 네. 그럼 차제에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무슨 방법이 없나요? 이게요. 대안이 제가 한 2가지 제시할 수 있어요. 뭡니까?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꾸리는 게 아주 시급합니다. 이게 이제 말은 독립적이라고 해도 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추천 누구누구, 자유한국당 추천 누구누구 이런 식이면은 사실 당에서 똑같은 지시받아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천 없이. 그러니까 추천을 아예 이제 국회 차원에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방도를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이건 100% 해결되는 건 아닌데 대선거구제로 하면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맞아요, 이런 문제가. 맞아요. 예. 이른바 이제 4인 선거구로 획정을 하면은 그렇죠. 아까 같은 문제가 통상 이제 1인, 2인까지이기 때문인데 4인이 돼버리면은 조정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고 당연하죠. 방역 선거구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인 선거구제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획정위에서 4인 선거구제를 쭉 만들었는데 민주당, 한국당 손을 잡고 이걸 엎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막판에 가가지고 뭐 우리 2개 줄이고 뭐 니네 2개 줄이고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는데 예. 이게 좀 이슈가 돼야 돼요, 사실. 여러 번 저희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요. 아무튼 거대 두 정당이 자기 기득권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 4인 선거구. 예. 이게 대안이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국회에서 겐세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겐세이. 네. 일본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견제라는 뜻인데요. 예전에 당구 게임에서 상대편 공이 진로를 막고 있으면 방해된다는 의미로 겐세이 노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수비라는 우리말로 순화가 됐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당구 연맹도 안 쓰는 일본어 은어를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한 건데요.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였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정책 질의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예. 이은재 의원 지역구가 강남 병인데 이 의원은 강남 부동산 집값 인상을 교육부 장관이 했다면서 김 장관에게 강남에 있는 집 팔 거냐 말 거냐라고 따졌고 네. 김 장관은 부동산에 이미 내놨다. 의원님이 집을 좀 팔아달라라고 말하면서 설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성엽 위원장이 두 사람을 중재하고 나섰는데 이 의원이 겐세이 놓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성엽 위원장한테 따졌다? 네. 이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겐세이라는 말은 청년 시절에 당구장 다닐 때 말고는 처음 들어봤다. 게다가 일본어다. 3.1절을 앞두고 공개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도요. 오늘 하루 종일 이은재, 겐세이가 실검에 오를 정도로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 정치 희화의 천병이 이 의원이다. 신현희 강남구청장과 외모뿐 아니라 행동까지 닮았는데 둘이 배다른 자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급한
하니까 본토 발음 나온 거 아니냐라는 댓글은 특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사과를 했나요? 네, 어제 회의에서 과도한 말씀을 드려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다시? 예, 오늘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몇몇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농담조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겐세이 멋있었다 라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가 하면 좀 하던데 라면서 격려까지 했습니다. 네. 특히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20대 국회 최대 히트작 겐세이라고 말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런가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대학가에서 반민족 친일 행위를 한 교육자들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동상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고려대에 있는 인촌 김성수의 동상입니다. 예. 동아일보 창업주로 알려져 있죠. 김성수는 고려대에 전시는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해 수년 동안 교장을 지냈는데요. 중일 전쟁에 협조하고 일제히 징병, 학병을 지지하는 등 친일 행위를 자행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네, 이후에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요. 이에 문재인 정부가 후속 조치로 인촌의 훈장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고려대 총학생회가 김성수 동상을 철거하고 교내 인촌기념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학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학교 측은 논의는 해보겠지만 아직 대응할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려대 말고도 또 이런 움직임이 있죠? 네, 이화여대가 그런데요. 예.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환란 박사 역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김환란 친일청산 프로젝트 기획단은 지난해 11월 김 박사 동상 앞에 친일 행적이 적힌 팻말을 설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 측이 예고 없이 팻말을 철거해서 현재는 학생 문화관에 전시된 상태인데요. 개강 이후에 다시 팻말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 동상 철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계속 미온적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노쇼라고 하죠. 예. 오늘부터 손님이 노쇼를 하면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아, 오늘부터 그게 시작돼요?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예. 외식업 등에 대한 새 기준에 따르면 예약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 취소하면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예.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기준입니다. 만약에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이 안 돼서 법적 다툼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내용이 합의,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 네티즌 대부분이 예약은 약속이다라면서 환영을 했지만 그래야죠. 예, 식당은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식당은 예약 하루 전 취소에 대해서만 환불해야 한다. 미리 준비한 식재료는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괜찮다는 거. 이게 문제다. 네. 맞는 얘기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내일이 제99주년 3.1절, 내년이면 꼭 100년이 되죠. 그런데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청와대 청원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2015년 이른바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 이 합의로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정부가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만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아직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대협 윤미향 대표를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지난 주말에 사실은 좀 시작을 했어요. 금요일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 시기에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해서 청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0만 원을 넘겨야 이제 의무적으로 네, 그렇죠.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지금 별로 참여가 별로 없다? 네, 이제 약 1,200여 명 넘었어요. 1,200명? 네. 그건 좀 심한데요? 네, 많이 심합니다. 그런데 아니, 저희가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그 박탈하라는 하루 사이에 60만 명 이랬는데
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너무 좀 생각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운동을 27년간 사실은 해온 거잖아요. 네.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금방 뭔가 여론도 올라가고 네. 그런데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해야 되고 왜 무효화해야 되느냐. 그것은 가해국의 제대로 된 인정 또 사죄 그리고 어떤 법적인 책임 이행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인식이 필요한 것.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휘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는 쉽게 동조가 되지 않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네네네.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그 재검토하기로 무슨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외교부에서 해가지고 외교부가 입장 발표한 게 언제였죠? 그게 12월 27일 날, 그러니까 2017년 12월 27일, 그러니까 한일 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을 딱 하루 앞둔 날, 그 TF팀 발표가 있었고요. 그게 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TF팀 발표를 통해서 이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었을 뿐더러 절차에서 그리고 내용에서도 범죄라는 것도 인정되지도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면 합의가 존재해서 그 윤병세 외교장관이 당시에 국회에서조차도 이면 합의 그런 거 없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고 그렇죠.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 뭐 불가역적인 해결이 거꾸로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얘기했다가 나중에 일본에게 오히려 이용당한 그런 거였다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걸 반대하면 정대협을 설득하라는 내용도 이면 합의에 합의로 있었다라는 이런 것도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죠. 근데 그 공분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TF팀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건 역시 어떤 진실과 정의에 위배되는 그런 합의였다.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요. 관련 부처에게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시했죠. 네. 그 전제가 뭐였냐면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발언에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지점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은 외교부도 여성가족부도 그 담당 부처죠. 그 합의를 주도했던 더군다나 화해치유재단을 설치하라고 초법을 휘둘렀던 그 두 부처가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인데 그 부처에서는 계속 뭐라고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냐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에 부분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아이고. 그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것을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요구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지금 하나도 취해진 게 없어요? 없어요. 왜 강경화 장관이 그 10억에는 우리 정부 돈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10억에는 일본에 돌려줄지 말지는 추후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비비로 아직 편성도 안 됐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도 안 됐고. 네. 저희 관련 화해치유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까? 여전히 활동은 안 해요. 근데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이 한 달에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한 달에 인건비가 1,6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한 300만 원 그 외 기타 운영비 등등해서 약 2, 3천만 원이 매월 지출이 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일도 안 하는데? 네. 더군다나 정부가 그렇게 그 합의는 해결이 아니었다. 그리고 관계부처에게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1월 7일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그 합의가 해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관련 부처가 여성가족부가 그 법인을 인허해 줬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 국민들 등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할 것이다라고만 하고 아직은 없다. 네, 없습니다. 예비비 편성도 안 됐고. 일본과 협의도 안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예비비 광범위한 편성을 의사 편성도 안 되고 안 하고 그 예비비 편성을 외교부가 할 것이냐 신청할 것이냐 여가부가 신청할 것이냐라는 네. 것까지도 서로 책임을 공방하면서 예. 외교부는 뭐 예를 들면 일본과 계속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억엔을 외교부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하라. 그러니까 여가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가부가 그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일본에 돌려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네. 피해자들에게 어떤 그 치료 사업이라든가 위로와 어떤 관련된 기념 사업을 한다라든가 네. 이런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마련된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아이고. 그러므로 여가부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 10억엔을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 외교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저희들의 입장을 전했어요. 서로 핑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죠. 그 최고 책임을 대통령께서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라는 이 발언으로 지금 그 책임을 밀고 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 부처에게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거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청와대 초청한 자리에서도 김복동 할머니를 병원에 방문한 자리에서도 할머니들의 뜻을 받아서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련 부처들이 지금 여전히 안 움직이고 있다. 네,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혹시 그냥 지난번 대통령이랑 강경화 장관 발언으로 다 해결된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들이 충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역으로 좀 방문하는 길도 있었고 위안부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지역에서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 예. 화해치유재단이 여전히 아직도 건재해서 그렇게 일본에서 받은 10억엔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깜짝 놀라요. 왜요? 그래서 이미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예. 라고 물어서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네. 일단 활동은 정지된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예산이 나가고 그 예산이 아니죠. 일본에서 받은 그 돈이 집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재단 직원들한테 봉급도 주고. 네, 그렇습니다. 이야. 왜 여태까지 참으셨어요? 저희는 계속 소리를 냈죠. 소리를 냈는데. 부처를, 정부를 향해서. 네, 정부의 소리를 계속 내고, 성명서도 계속 내고, 예. 요구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했는데,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외교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미 됐다가 아니고? 네. 아니, 이미 됐다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있고요. 많고. 그리고 좀 기다려라. 잘 될 것이다. 올림픽만 지나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기다려서 사회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누군가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넘어서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조금씩 진전되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정권이 그걸 해결해 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알고 있죠. 한일 간의 그 많은 까다로운 외교 문제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럼 뭐 대통령이 이거 어려울 것이지만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던 그 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지금 유엔에서도 또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일본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건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해결됐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한일 합의는 해결이 아니었고 그럼 우리는 이 합의를 파기한다. 다시 일본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정부가 내야 되겠다.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그 평창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와서 정상회담 자리에서까지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잖아요. 아베 총리가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정부도 또 한번 세게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세게 나간다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아베 편을 든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한국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럴수록 일본 정부에 대한 그 뭐랄까 비판이라 그럴까요? 지탄이 더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청와대 청원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빨리빨리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20만 돌파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 네. 저희가 한 달 기간을 했는데요. 한 달 끌 것도 없이 스포츠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역사 문제를 특히 인권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공개됐잖아요. 네. 그 1944년 9월 15일 네. 중국 윈난성의 텅충이라는 지역인데 네. 그러니까 미군 아마 이 촬영 기사가 찍은 화면 그렇습니다. 같은데 우리 위안부들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서 그 당시 위안부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막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예. 그 여성들에게 너무나 죄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3.1절 99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정말 할머니들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방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어쩜 이렇게 절절하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자들이 증언 속에서 숱하게 내가 있던 위안소에 30명이 있었는데 나 혼자 살아남았다. 예. 누구는 임신을 했는데 어디로 끌려나갔는데 그다음에 돌아오지 않더라. 숱한 증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증언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일본의 몇 연구자들조차도 그건 네. 너무나 과하다.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예. 규율이 얼마나 엄했는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연구자들도 있었고요. 일본 정부는 무엇보다도 그런 증언을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호도를 해왔죠. 네. 근데 그게 이 한 문서 발견으로 사실인 것이 그렇죠. 예, 영상 발견으로 사실임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일본 정부에게 그 피해자들의 일본군 성노예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유해 발굴 네.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모든 자료를 전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영상도 사진도 그동안의 사진도 문서도 미군의 그 기록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네. 미국에게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일본 정부에게도 유해 발굴을 하라라고 그리고 그것을 본국으로 송환해서 고향 땅에 묻어드릴 수 있도록 물론 네. 그 영상에 보면 이미 다 불에 타서 저는 아이고. 가슴이 아팠던 게 공기로 흩어져 버렸겠구나. 네. 그냥 제로 땅 속에 그냥 그렇게 하나의 토양이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해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을 하나하나 좀 찾아내는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는 활동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2015 한일합의는 폐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이 성공회대학교의 강성현 교수가 이 언급한 내용을 보니까 네, 일제한테 그 위안부는 특종 군수품이었죠. 그렇습니다. 군수품 폐기라는 발상으로 자기들이 패전하니까 그렇죠. 위안부를 학살한 거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끔찍해요. 네, 상해에 있던 아소테조라는 일본 군의관이 쓴 일지가 있어요. 군의관은 임무가 뭐였냐면은 조선에서 여성들이 끌려오면 나이가 어리건 많건 성병을 검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병 검진 결과를 일지에 기록을 합니다.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조선에서 온 여성들은 일본 천황이 사병들에게 내린 최고의 하사품이었다. 네. 또 어떤 대목을 넘기면 조선에서 온 여성들은 일본 사병들의 성욕구를 배설하기 위한 위생적인 공중변소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또 군의관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에 조선에서 끌려간 일본군 성노예 그 피해자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군수품 어떤 그런 하사품. 네, 하사품 그런 취급을 당한 거죠. 그 영상 할머님들 보여드렸어요? 못 보여드렸습니다. 보여주지 마세요. 저희 쉼터의 할머니들에게 뉴스 다 꺼주세요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내일 3.1절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텐데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본 정부에게 당당하게 이 영상도 발견됐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그 범죄에 대해서 국제인권 기준이 정한 대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를 향해서 하라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어쩌면 3.1 독립 선언은 이 현 정부에서는 2015 한일합의 폐기로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또 한 분 돌아가셨고. 네. 지금 몇 분 살아계시죠? 이제 30분이 살아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마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올해 이제 93세가 되셨는데 김복동 할머니. 편찮으시잖아요. 네, 유엔에도 가셨고 미국 국무부에도 가셔서 미국 정부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노르웨이, 뭐 일본, 세계 안 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의 AFP 통신하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4년에 15년에 김복동 할머니를 백인의 영웅으로 네. 만델라 등과 함께 네. 또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선정을 했거든요. 그 할머니가 지금 암과 투병 중이십니다. 아이고.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할머니가 큰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내가 이대로 누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그 네. 뒤에도 유엔을 가시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몸이 안 좋으셔서 다시 또 올해 작년에 말에 또 수술을 하셨고요.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 할머니들에게 드릴 수 있는 99주년 3.1절의 의미가 뭐겠는가. 그렇죠. 네. 101세 최고 고령자가 지금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역시 병상에서 기억을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하면 나쁜 놈들 네. 그걸 되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빨리 우리 알겠습니다. 정부로 인해서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도 조금 그동안 등한히 해왔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이게 진짜 해결된 게 아니다. 네. 정확히 인식하시고 대통령을 향해서 여성가족부와 외교부를 향해서 외치고 정부는 빨리 응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워낙 오래간만에 비다운 비가 내리고 있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임현정이 부른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1960년 오늘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기념식도 열려서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기념사를 같이 들어보시죠. 정치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행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 대구에서 용기 있는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침이 오랫동안 온 나라를 가두었던 체념과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는 정당하다. 정의는 살아있다. 횃불을 밝혀라. 동방에 빛들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어묵했던 시절 바위 위에 계란치기 같았을 최초의 저항. 하지만 학생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 한 신문은 청당에서 만나자 이렇게 결연한 악수를 나누고 헤어진 학생 대표들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화운동 2.28 민주운동입니다. 네, 2.28 민주운동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소개해 주세요. 1954년도에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이제 4.45 입개헌으로 종신 집권을 기도를 하죠. 그래서 1960년 3월 15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권을 꼭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커졌던 상태였던 겁니다. 네. 근데 이해 2월 28일 일요일 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박사가 이제 대구에서 선거 연설을 계획한 상태였는데요.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호 박사가 이제 급서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대가 이제 장면 박사에게 굉장히 크게 이제 몰려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학생들이 유세장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구 시내 공립고등학교에 일요일 날도 등교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학생들은 이에 따르지 않고 걸기를 해서 이승만 정권을 규탄을 했던 거고요. 경찰에 연행을 해서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많았고 교사들도 그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언론이 좀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3.15 마산에 이거 4.19 혁명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2.28 민주운동일이 국가기념일이 된 과정도 소개해 주세요. 원래 과거부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는 기념식이 치러져 왔는데요. 지난해 기념식에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자 이 선언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후에 범시민 추진위가 구성이 됐고 100만인 서명운동,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여론 수렴과 홍보에 이제 홍보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고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 거쳐서 2월 6일 날 국가기념일로 공식 선포가 됐다는 것이죠. 네. 이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 중에서는 3.15 의거, 4.19
5.18 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0항쟁에 이어서 5번째로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 2.28 민주운동일 이것도 함께 기억해야죠. 다음 뉴스는요.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여전히 이것 때문에 발생한 전국 경색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일단 오늘 여야가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합의를 해서 진행이 좀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65건의 법률안이 처리가 됐고요. 또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임명 승인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김영철 박람회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로만 이제 열렸는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맞는지 아닌지 얘기해봐라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박람 당시에 통일대교가 아닌 육군 1사단 관할 전진교로 이 김영철 일행이 우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믿고 있다라면서 김영철이 총지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점을 인정을 했는데 다만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진교로 간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민간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면서 군사지역 노출 우려를 할 정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요. 또 전진교로 우회할 것을 결정할 당시에 국방부가 배제된 채로 논의가 됐다라는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추측 보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중견기업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대보그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경에 관급공사 수주 청탁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전달됐는지 여부가 앞으로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네요. 대보그룹 어떤 곳이에요? 이 대보그룹은 전국 각지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그리고 교통정보 시스템 관리 등의 이제 그런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징역 3년형이 확정돼서 현재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이 대보그룹은 여러 차례 한국도로공사와 유착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은 바 있는데요. 도로공사 임원 출신을 계열사 고문으로 취업시킨다든지 휴게소 운영권 등을 편법으로 동원해서 입찰을 받았다든지라는 내용으로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꾸만 확대되는군요. 혐의가.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자고 일어나면 미투 운동 관련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민기 카톡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피해자 모 씨가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이 배우 겸 교수 조민기 씨가 카카오톡으로 성희롱을 했다. 이런 피해 사실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는 2015년 8월 달에 술자리에서 조민기 씨를 처음 만나서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는데 이후에 부적절한 메시지와 자신의 나치 사진 등을 전송하더라는 것이죠. 네. 조민기 씨는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폭로가 이어졌죠. 오늘은 충북 육군 모부대 소속 중령이 여군 장교를 성추행해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보도가 됐고요. 또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인 한영회계법인에 근무하는 여성 회계사가 익명 게시판에 한 임원을 지적해서 성추행이 당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회사가 이걸 삭제해버렸다. 뭐 이런 소식도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체육계 미투 운동도 곧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요. 한동안은 좀 폭로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천주교 쪽은 소속 신부 성폭력 공식 사과했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수원교구 소속의 한모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서 속죄하고 사제들의 성범죄에 대해 제보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교회법과 사회법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수원교구 소속 한모 신부는 2011년에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에 봉사자들과 함께 있던 여성 신도를 성추행하고 강간 시도했다. 이게 보도가 돼서 화제죠. 사회 모든 분야가 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 분들인데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 생각합니다. 내일이 3.1절이죠. 그런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독립유공자 후손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3대가 망하죠?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주변에도 어렵게 사는 이제 독립유공자라든지 뭐 민주화투쟁 관련자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예전에 한국일보에서 그 광복 70주년에 맞아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광복회원 6,8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분 그러니까 광복회 회원이라는 건 유공자 후손, 예,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렇죠. 또는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신 우리 독립투사분들이신데 응답자 75.2%가 올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75.2? 4분의 3? 맞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는 건 겨우 이제 최저임금 조금 더 받는 선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제 이게 대비돼서 뭐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다 이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친일하고 또 친미하고 군사독재 또 빌붙고 주도하면서 잘 살고 떵떵거리고 오히려 독립투사하고 민주화운동했던 분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가난하게 3대, 4대까지. 근데 이제 그게 또 법에도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정부가 지금 지원은 하고는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너무 부족한 거죠. 그렇죠. 독립유공자여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 나가긴 했는데 그전에는 원래 우선순위자 1인만 지원을 해준 거예요. 후손 가운데 한 명? 배우자나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돌아가셨을 그렇죠. 거고 자녀보다도 손자녀가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손자녀라 그러면 배우자들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녀로 까지면 못 받았던 거예요. 전혀.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 속세를 깨겠다.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챙기고 기리겠다 하면서 작년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녀나 손자녀까지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전원은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소자녀들은 올 46만 8천 원,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에는 33만 5천 원까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이제 평균 전체 평균의 딱 중간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분한테 또 70% 이하. 한 달에 46만 원? 아, 이것도 너무 적죠. 근데 작은데. 근데 우선 정부가 실태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연결도 하겠지만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드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NGO죠. 흥사단.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흥사단에서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런 독립유공으로 훈장을 받으신 분들, 포상을 받으신 분들이 한 15,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들의 직계, 비속, 거주지, 그다음에 연령대, 학력, 경제 수준을 한번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도 안타깝습니다. 실태 조사가 안 돼 있다. 다만 이제 독립유공자 유입법에 관해서 아까 전에 그 1순위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한 분씩 그분들이 한 7,509명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생존해 계신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한 59명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순위 지원을 받는 분들의 연령이 76세라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됐습니다. 법을 바꿔야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빠짐없이 3대뿐만 아니라 4대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허덕이지 살지 않도록 예산이라든지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가가 최소한 독립유공자와 그 자제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철저히 해놓는 것으로 법과 제도도 보완돼야 되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그 흥사단이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이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여러 면에서 지원해 왔거든요. 맞습니다. 유공자들 손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뭐 자부심 갖게 하기 위해서 독립유적지 탐방도 다니고 했는데 거기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흥사단에 그 본부 상임 공동대표 한 분 연결합니다. 이분도 독립유공자 후손이세요. 이춘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반갑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고요. 저는 손주입니다. 외할아버님? 네네.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외할아버님이 이제 평화북도 선천 분이신데요. 거기서 이제 그 대한청년단을 조직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그 선천에서 이제 그 친일파 관료들을 처단하시고 그다음에 분자금을 그 당시 2,000원을 모아가지고 임시정부로 가셨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정의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상해에서 쭉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밀정에 의해서 잡히셔가지고 한국에 압송돼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그 평양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옥살이를 한
7년형을 받으셨는데 네. 5년 정도 살다가 이제 병으로 나오셨고요. 특이점은 이제 그 평양 고법에서 그 재판 받으실 때 16번을 받으셨는데 예. 그 가인 김병로 선생님 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 법조인의 뭐 정말 태도격이신 분이죠. 예. 그분이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변론을 자청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예. 네. 외할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머님은 어린 시절 그 외할아버지 기억을 하시던가요? 네, 어머니 10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속 감옥에 오래 계셨고 해서 돌아가실 때 정도 추억을 얘기하시는데 예. 굉장히 이제 우리 사실 외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셨고요. 그렇겠죠. 예, 뭐 일찍 돌아가시고 자손들은 다 상해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도 이제 그 나라 학교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해는 프랑스 조차 지역에 임시정부가 있을 때는 이제 한국의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예. 인성학교라고 예. 이제 거길 다니시다가 예. 일본군이 점령하니까 이제 다 쫓겨나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학교로 갔다가 또 일본 학교 갔다가 뭐 학교를 수도 없이 옮겨 다니시고 밀정들은 계속 쫓아다니고 예. 그때는 할아버지가 안 잡히셨을 때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힘드신 세월을 보내셨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그 어린 자녀들 데리고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고 학교도 변변치 않으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 하셨을 거고 그러셨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자손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평안북도로 돌아오셨는데 네. 뭐 집도 없고 뭐 생활 터전이 없으니까요. 예. 다 힘드시다가 이제 또 6.25 전쟁 나니까 또 부산으로 피난 내려오시고 그랬죠. 예. 그 일생의 삶이 대단히 고단하셨죠, 사실. 네. 지금 흥사단에서 이게 유사한 분들 여럿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들 비슷한 그런 역사적인 삶을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고요. 사실 이 운동을 해보니까요. 예. 너무 가슴 아픈 게 지금 독립운동 후손의 한 70% 가까이가 이제 극빈층이거나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렇다고요. 예.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너무 약하고. 예. 사실은 저는 제일 이 일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 그 흥사단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후손들을 찾아서. 예. 그럼 그 애들이 학교에다가 선생님한테 이거를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요? 그 독립운동 후손이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예. 자기가 독립운동 후손이긴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하하,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네요. 국가를 위해서 싸운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예. 심지어 그런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충격적입니다. 그 말씀. 예, 네. 그 싫어합니다 이것들이. 예. 네. 그리고 이 해방 직후에 우리가 이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거를 다 입증받아서 정식 등록되고 지원을 받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사실 그리 오랜 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랜 세월 되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십 년의 그 공백 기간 동안 이분들이 뭔가 좀 생활 터전의 기반을 잡을 만한 그런 기회를 다 놓치신 거죠. 다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야말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독립유공 후손의 70%가 고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대학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변변한 직업을 갖기도 대단히 힘들고. 네. 이거 정말 국가가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 국가는? 저는 제일 문제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 국가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15,000명. 그럼 예. 나머지 13만 5천 명은 아무 국가가 인정도 안 해주고 뭐 예. 금전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네.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독립운동 유공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상해에 계셨지만 네. 너무 상해 쪽으로 지금 집중돼 있고 실제로 투쟁을 많이 한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했던 분들에 대한 건 굉장히 적거든요. 연구도 안 돼 있죠, 제대로. 연구도 안 돼 있고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더 활발한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춘재 대표님께
제가 죄송합니다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이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흥사단의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본부 상임 공동대표 이춘재 대표셨고요. 네. 안진걸 처장도 죄송하죠. 예, 막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우리 이춘재 대표님 인터뷰 들으면서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본부 흥사단, 제 이제 흥사단 이제 교육 운동본부라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후원금 조금 내고 있는데 네. 제일 먼저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운동본부 후원부터 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이렇게 친일 문제 잘 정리하는 우리 있죠. 예, 아주 유명한 민간 연구소가 있는데 예. 거기 이제 후원금 10,000원 내고 있는데 조금 5,000원이라도 더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시민단체들이 법 개정과 예산 확대에 더 나서야겠다. 네. 지금 마지막 말씀 중에 두 가지가 가장 지금 슬프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을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직간접적인 여러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는 너무나 많은 독립유공자들과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안 돼 있고 발굴도 안 돼 있고 그렇죠. 뭐 아까 이제 상해 말고 또 만주라든지 연해주 예. 그쪽에서는 또 직접 항일 무장투쟁하신 계열도 예.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사회주의 계열도 많이 있었고 예.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조명이 안 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철저한 기록과 발굴 네. 이런 부분을 국가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지원 지금보다 훨씬 대폭 그렇죠. 상향할 수 예. 있어야죠. 그리고 기록, 예. 발굴,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 부여, 그 다음에 후손들이라든지 그 실제로 이 투쟁에 나섰던 분들에 대한 철저한 네. 우리 후손들의 유지를 개선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라는 걸 최대한 늘리는 것과 동시에 네. 사실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이었을까. 이분들이 정말 꿈꿨던 자유와 인권과 평등과 평화 넘치는 대한민국 통일된 조국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실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다짐도 많이 해보게 되네요. 예. 사실 해방 직후에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 했기 예. 때문에 솔직히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이 15만 명을 완벽하게 다 발굴하고 그 후손들을 전부 찾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분들한테 지금보다 대폭 상향된 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어버렸고. 불가능하지만 예. 조금씩이라도 맞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늦어버렸고 많은 기록이 소실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각오와 다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해방 후에 반민특위가 강제로 해산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아직도 뭐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 있고 뭐 대학가라든지 이런 공적 공간에 친일 반민족 행장의 동상이 버젓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 저는 이것부터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100번을 양보해서 자기들 선산으로 가져갖고 설치하면 되잖아요. 왜 국민들이 후손들이 보고 있는 그 공적 공간이나 대학이라는 중요한 공간에 학교라는 공간에 친일파의 동상이 여전히 멀쩡히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좀 우리 사회의 역사 정의와 민족 정의 바로잡는 작업.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은 3대뿐만 아니라 4대, 5대도 긍지와 보람 속에서 네. 떳떳하게 살아간다. 예. 이걸 우리가 반드시 해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긍지를.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 하면서 오늘처럼 좀 마음이 무겁고 참 죄스러울 때가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네. 내년이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거든요. 아니, 3.1절 100주년이고.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올해 내년인 것 같거든요. 예. 1년에 단 몇 명씩이라도 우리 꼭 찾아내서 하겠다. 이거는 뭐 100년, 200년이라도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라도 좀 밝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제 창립식에서 그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어제 그 송길령 그 다음소프트 그 부사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5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우선은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그 늘어난 게 언제부터냐면 2013년에는 전체 19위를 했습니다. 19위. 그런데 그 다음에 14위가 되고 10위가 되고 작년에는 이제 6위가 됐어요. 6위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첫 번째가 교육이고요. 두 번째가 결혼이고
세 번째가 교통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취업 문제와 노후 문제인데 예. 이런 거 빼놓고 가장 급증한 게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와 연관되는 단어를 또 분석을 했더니요.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기가 나와요. 같은 얘기네요. 네, 세 번째가 남편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건강 문제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예. 그거에 대한 또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첫 번째 집에 있는다. 아하하.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예. 세 번째는 마스크. 네 번째는 지금 오늘도 비가 오듯이 비가 오는 거. 예. 다섯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 그 현황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는 거. 예.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바람인데요. 예. 근데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뭐 기침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후두염 이런 건데. 예. 실제로 그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가장 많이 그 불안해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요? 네네. 우울증이 2013년에 비해서 5년 사이에 22배 증가했어요. 그래요. 예. 네네. 22배. 네. 그리고 우울증에 의해서 이제 자살률이 또 증가하는 것도 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예.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또 이민을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이슈는 그 3.11 일본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는 방사능이 제일 우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이제 방사능보다 훨씬 무섭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건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렇죠. 또 정부나 기업이나 시민들이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잘 정리해 나가는 게 미세먼지 센터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소개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냥 집에 있는다, 공기청정기를 쓴다, 마스크를 한다. 이거 가지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미세먼지로부터 잠깐 피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쨌든 환경운동을 한 40년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88 서울 올림픽 할 때도 그 당시에 대기오염이 심각해가지고 그렇죠. 그 마라톤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저기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보이콧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자동차 홀짝계를 운영하고요. 공장 가동도 이제 제한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30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그 미세먼지보다는 연탄이라든지 이제 방가시유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 와이셔츠 같은 걸 하루 정도 입으면 이제 완전히 목이 까맣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훨씬 옛날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이제 초미세먼지가 이제 늘어나면서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아니에요. 그게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심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에 우리가 경제 성장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대한 질원 관리를 잘못해서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경제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때는 어쨌든 긴급 발동을 해야 되거든요. 긴급 발동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화석연료, 석탄 화력발전소를 심각할 때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 홀짝제.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관용차만 했는데 관용차는 그거는 뭐 를 제외하고는 뭐 극히 드물죠. 거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후보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버릴 경우에 아니면 다른 지역이 우리 선거구가 될 수도 있고 선관위에서는 일단 내달 2일 이제 모레입니다. 현행 선거구대로 후보 등록을 받아주고 선거구가 변경되면은 다시 이제 변경 등록을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이긴 해요. 그 편법이죠. 편법이죠. 선관위는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가 봐도 지르긴 지를 거예요. 항상 이래놓고 어떻게든 이제 막판 가면은 네. 조정을 하긴 해왔죠. 네, 네. 근데 아무튼 국회에서 이걸 합의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다고 또 방금 언급하셨고 네. 그럼 차제에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무슨 방법이 없나요? 이게요. 대안이 이제 한 두 가지 제시할 수 있어요. 뭡니까?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꾸리는 게 아주 시급합니다. 이게 이제 말은 독립적이라고 해도 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추천 누구누구, 자유한국당 추천 누구누구 이런 식이면은 사실 당에서 지시받아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천 없이. 그러니까 추천을 아예 이제 국회 차원에서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방도를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은 이건 100% 해결되는 건 아닌데 대선거구제로 하면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맞아요, 이런 문제가. 맞아요. 예. 이른바 이제 4인 선거구로 획정을 하면은 그렇죠. 아까 같은 문제가 통상 이제 1인, 2인까지이기 때문인데 4인이 돼버리면은 조정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고 당연하죠. 방역 선거구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인 선거구제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획정위에서 4인 선거구제를 쭉 만들었는데 민주당, 한국당 손을 잡고 이걸 엎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막판에 가가지고 뭐 우리 2개 줄이고 뭐 니네 2개 줄이고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는데 이게 좀 이슈가 돼야 돼요, 사실. 여러 번 저희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요. 아무튼 거대 두 정당이 자기 기득권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 4인 선거구. 예. 이게 대안이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국회에서 겐세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겐세이. 네. 일본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견제라는 뜻인데요. 예전에 당구 게임에서 상대편 공이 진로를 막고 있으면 방위된다는 의미로 겐세이 노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수비라는 우리말로 순화가 됐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당구 연맹도 안 쓰는 일본어 은어를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한 건데요.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였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정책 질의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예. 이은재 의원 지역구가 강남 병인데 이 의원은 강남 부동산 집값 인상을 교육부 장관이 했다면서 김 장관에게 강남에 있는 집 팔 거냐 말 거냐라고 따졌고 네. 김 장관은 부동산에 이미 내놨다. 의원님이 집을 좀 팔아달라라고 말하면서 설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성엽 위원장이 두 사람을 중재하고 나섰는데 이 의원이 겐세이 놓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유성엽 위원장한테 따졌다? 네. 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겐세이라는 말은 청년 시절에 당구장 다닐 때 말고는 처음 들어봤다. 게다가 일본어다. 3.1절을 앞두고 공개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도요. 오늘 하루 종일 이은재, 겐세이가 실검에 오를 정도로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 정치 희화의 천병이 이 의원이다. 신현희 강남구청장과 외모뿐 아니라 행동까지 닮았는데 둘이 배다른 자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급하니까 본토 발음 나온 거 아니냐라는 댓글은 특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사과를 했나요? 네, 어제 회의에서 과도한 말씀을 드려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다시? 예, 오늘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몇몇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농담조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겐세이 멋있었다라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가 하면 좀 하던데 라면서 격려까지 했습니다. 네. 특히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20대 국회 최대 히트작 겐세이라고 말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런가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대학가에서 반민족 친일 행위를 한 교육자들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동상이요?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요. 홀짝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중장비 이런 거 있죠. 네네. 그런 건 일반 자동차에 뭐 수십 배 이상 나오거든요. 아하. 그런 중장비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 타이어의 마모,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기준을 훨씬 높여서 재생 타이어 같은 걸 쓰면서
마모가 많이 되는 것은 이제 없애야죠. 않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언급하신 거에다가 게다가 이제 국제적인 공조까지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부가 할 일인데 미세먼지 센터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는데 제가 작년 3월 서강대학에서 강연을 하다가요. 네. 학생 300명이 거의 다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때 미세먼지가 심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소송한 거에 대해서 기각을 해달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왔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4월 달부터는 정식 소송을 하거든요. 네.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기상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훨씬 더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또 우리가 노력하면서 중국에다 요청을 해야지 아하.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에서 온다는 말을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중국은 이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워낙 이제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니까 네.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든지 굉장히 빠르게 중국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에너지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도 개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알겠습니다. 노력을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하고 동시에 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민간이 뭔가 네.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네. 중국 정부에 촉구하고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 센터가 앞으로 해나가시겠다 이 말씀이로군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네. 국민이 그 수준이 높아져야지 정부의 정책도 바뀌고 알겠습니다. 선거 때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고 동참하도록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어제 발족한 미세먼지 센터의 공동대표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몇 번 짚은 문제긴 합니다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지방의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아직 안 됐죠? 예. 모레부터 예비후보 등록이에요. 예. 선거는 한 3달 남았는데 예.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 됐어요. 그 획정 시한도 이미 어긴 거고. 이미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작년 12월 13일이 시한이에요. 하하. 지금 2달 반 정도 됐죠. 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 정수, 기초의원 정수를 정해야 하거든요. 네. 6개월 전까지. 그게 12월 13일인 거죠. 그렇죠. 기초의원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 구, 군 예. 이런 식으로. 그냥 큰 문제가 없어요. 예. 광역의회가 문제인 게요. 예. 지금 이 상황을 국회가 모르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광역의원 정수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흠. 전국 정수가 있는 것이고 여야 모두 이걸 늘리자 줄이자는 말은 없는데 인구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곳이 늘면 다른 곳은 줄여야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정수를 못 늘리면은 예. 이게 광역단체 내에서도 그렇고 광역단체끼리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네.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제 광역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인구 자꾸 늘잖아요. 급증하는 거죠. 예. 2014년 지난 지방선거에 비하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의원 숫자를 15명에서 22명으로 이것도 사실은 더 늘려야 되는데 예. 22명으로 반 정도 늘리자 특별법 발의가 됐어요. 네. 이것은 별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다른 데를 줄여야 되잖아요. 아. 근데 아무도 자기 지역은 안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광역단체 내에서도 문제인 게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북구하고 광산구는 인구가 늘어요. 네. 그럼 여기를 늘리고 인구가 감소한 동구를 줄이자. 네. 이러는 건데 동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구 9만 명이 됐다고 해가지고 시의원을 1명으로 줄이면은 10만 명 구는 2명 선출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네.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선에서는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도 똑같은 문제가 항상 그러니까 항상 벌어지잖아요. 도시하고 농촌 지역 조정 문제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그런데 예.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관심이라도 높죠. 예. 지방의회는 관심도 낮고 사실 우리 동네가 우리 구에서 갑인지 을인지 아시는 분이 정치권 관계자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이전 입사자는 3년치 2000년 이후 입사자는 2년치 그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예. 형태직 쓰는 조건으로. 예.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위로금도 한 푼도 없이 그냥 공장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지금 업체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요. 네. 위로금도 하나도 없고 퇴직금은 받나요? 퇴직금은 본인이 그 퇴직연금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별도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M이 군산공장 폐쇄하겠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바로 그날 말이죠. 네네. 우리 김교명 지회장을 비롯한 한 40여 명의 분들이 이 사람들은 한국 GM의 정규직이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신 게 있죠? 네, 저희가 2015년 2월 10일 날 인천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만 3년 만에 2018년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난 4시간 후에 인천지법에서 45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송소 승소를 내립니다. 45명은 한국GM의 근로자이다. 한국GM은 고용의 의무를 표시하라고 그때 재판장께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 소속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했지만 사실상 한국GM의 군산공장 본사가 업무 지시를 다 했으니 이 사람들은 정규직이다. 이런 판결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10여 명에 대한 지금 해고 통지서도 그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부터 15, 16, 17년, 18년까지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면은 해고 통보 날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국GM의 근로자가 맞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법원의 판결을 정신에 의하면. 아니 근데 김교명 지회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5년 7월에 해고됐는데 해고되기 몇 달 전에 이 소송을 제기하셨던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리고 그 판결이 지금 1심 판결이 이제서야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변호사님한테 그때 자문을 했지만은 저희가 한국GM 원청인 한국GM 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냈습니다. 군산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군산공장이 지금 이렇게 폐쇄 결정이 나왔지만은 어차피 창원하고 부평에 2개 공장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보령도 지금 엔진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한국GM 회사를 상대로 복직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부평이나 이런 데 공장이라도 복직시켜야 된다 이런 거로군요. 자, 그건 그렇고 아무튼 이미 그렇게 해고돼서 투쟁하고 계신 분들에다가 이번에 또 이제 200명 이렇게 더 추가가 되는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짧게 한 말씀. 공장 안에는 아직도 창원이나 부평이나 한 2,500여 명의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은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업체를 폐업하고 비정규직들을 우선해고하고 그러면서 정규직들까지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 싸움에 앞장서서 싸울 것이고요. 한국GM의 이런 한국사법부를 무시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알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작에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방적 해고 말이 안 된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 군산지회장 김교명 지회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육아나 출산 문제보다도 더 커졌답니다. 오늘도 뿌옇던 미세먼지가 비가 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처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제 미세먼지 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을 맡고 계십니다. 환경재단의 최열 이사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 센터 어떤 조직입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건강 중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압도적으로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미세먼지 전문가들만 참여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해서 미세먼지가 압도적 1위가 됐다라는 게 그냥 최열 이사장님의 그냥 일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국 GM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 대상이 되는군요. GM 군산공장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금속노조 한국 GM 김교명 비정규직 군산지회장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스트레스가 육아나 출산 문제보다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세먼지 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이 출범했는데 이번 이 센터 출범을 주도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만나보고요. 내일이 99번째 3.1절이죠. 또 위안부 문제 관련한 끔찍한 동영상도 어제 공개됐는데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 관련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청원운동이 시작됐답니다. 오늘 2부 시간에 정대협, 윤미향 공동대표 초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에선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한국 GM 군산공장 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월 말까지 회사를 떠나라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답니다. 공장 폐쇄 수순의 첫 시작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2015년부터 한국 GM은 한 1000여 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해고했었답니다. 그 당시 이미 해고됐던 분입니다. 금속노조 한국 GM 비정규직 군산 지회장 맡고 계신 김교명 지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5년에 해고당하셨어요? 네, 2015년 7월 31일자로 해고되었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던 곳입니까? 저는 2008년도에 입사해서 7년간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전부 해고당하셨어요? 2015년에는 700명의 산하청 우리 비정규직들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700명을 6월 30일 날 해고 예고 통보를 합니다. 전 비정규직들한테. 예. 그래서 거기서 사직서를 써야만이 재입사 쉽게 말하면 면접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사직서를 쓰지 않고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복직 투쟁을 하겠다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했고요. 예. 2015년 14년도에 대략 해서 한 1000여 명가량이 지금 비정규직들 그때 정리해고돼서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비정규직이니까 계약 해지한다. 사직서를 네네. 쓰면은 다시 입사시켜줄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이었다 이거죠? 사직서를 써야만이 쉽게 말하면 재입사 신청을, 신청서를, 입사 신청서를, 사측에서, 업체에서 제시를 합니다. 예.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은 그 입사 신청서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이번에 200여 명 그 해고 통보가 갔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계시죠? 네, 오늘 지금 급하게 저도 오전에 한 12시 정도에 그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어떤 식으로 통보를 받았답니까? 또 조건은 뭐랍니까? 지금 군산공장에는 2개 업체에서 한 180명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 한 개 업체는 대정물류라는 회사는 26일 날 전체 직원들을 공장 안으로 들어해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여주고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 서명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날 한 업체는 그날 끝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직서를 쓴 거나 그러니까 서명들을 다 하셨대요? 예, 한 개 업체는 지금 오늘 그 해고 예고 통보서하고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가 각 그 개인별로 지금 등기로 지금 집에 배달된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공장에 불려가신 그분들은 다 그 통지서에다가 서명을 하셨답니까? 예, 전원 다 한 업체 전원은 그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 서명을 하고 다 나왔다고 합니다. 서명을 안 할 수가 없었나 보죠? 서명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공장에서 일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업체 측은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고 예고 통지서를 한 달 발송을 했고 그러면 3월 31일자로 해고가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지금 발송해서 사직서까지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까지 보내면서 거기에 다 사인을 하도록 한 업체는 그렇게 해서 전원 다 지금 사인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퇴직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퇴직금도 주고 또 몇 년치 원금 임금을 뭐 위로금 식으로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정규직들은